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나 진짜 great again. 저 누가 만들었어 저거. 짜증나는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또 한 번 더 하죠.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 미치겠어. 누가 저런 식으로 막판에 아니 옆에 남자를 놓고 태극기를 놓는 저런 말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 도대체. 진짜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절대로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선배님으로 좋아합니다. 예, 선배님 센파이 막 이런 거 생각나는데 갑자기? 일본어를 못해서. 이거 모르는 척하네. 센파이가 선배 일본말 아니에요 또. 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영화를 보다 보면. 선거 공약. 선거 공약? 하나씩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새벽당의 선거 공약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미동맹 강화. 원래는 반중 친미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네. 우리 위원장님이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왜 바꾸라고 했는지. 네. 반중 친미의 선구자께서. 네. 왜냐면 이건 이제 공약인데 공약에서 너무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어떤 그 유도리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협상할 때는 세게 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공격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했고 한미동맹 강화 자체가 반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일단 용어를 약간 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줄까봐 네, 약간 눈치 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꾼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됐나요? 자, 통과. 두 번째, 사드 배치 증강. 사드를 배치를 더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뭐 시팩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저요. 네. 네. 왜 사드 배치를 증강해야 되는지 약하게. 사드 배치를 증강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군사력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미국이 제일 먼저 지금 고려될 게 미사일 기지 배치예요. 네. 그거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그 다음에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이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좀 타이밍을 많이 놓쳤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 했기 때문에. 네. 한데 저는 지금 타이밍을 놓쳤지만 아직 안에 있고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드 배치를 굉장히 저희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역에다가 놓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는 울릉도에다가 배치했으면 하고 그건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남쪽으로는 이어도에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면 세멘트까지 부어버리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네. 인공섬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남중국해에 중국 애들이 깔아놨는데 우리랑 못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어도를 깔면 제7광구가 우리께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그 해역이 바다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일본의 대마도 그 다음에 중국 영토 사이에 끼면서 우리나라가 이 공해상으로 해서 바깥에 태평양으로 나갈 때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제주도 이어도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에요.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그 우리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주도와 이어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도에 바다 영토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다 또 깔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서쪽도 우리의 서쪽 바다를 더욱더 넓게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경렬 비열도 이쪽에다가도 깔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그 주한미군 방위 및 분담금 그 요구하는 징액 그 부분을 이걸로 메꿈으로써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은 윈윈 정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드 배치 증강을 그때 주장했죠. 네. 자, 세 번째. 한미일 공조체계 강화, 지소미아 복구. 앞쪽에도 뭐 얘기했으니까 한미 그런 건 알겠는데 지소미아 복구 얘기하면서 지금 이번에 없었던 일본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위원장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내가 다 얘기할까, 그냥? 네네. 알았어요. 네. 그, 지소미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사일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사드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 놓는 거는 방어적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이 한반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북한이라던가 미국의, 중국에 의한 미사일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데,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상대방이 공격할 때 미사일을 빵 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대 미사일을 쐈다는 걸 우리가 정보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보를 캐치해서 우리가 방어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서로 교류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인공위성이라든가 그 북한, 중국에 대한 그런 첩보 이런 것들은 일본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 같은 거, 즉 지소미아죠. 이런 걸 맺어놔야 북한이나 중국이 선제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전쟁을 도발했을 때 우리가 빨리 이거를 감지하고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한반도 안에 군대를 증강시키고 탱크를 많이 갖고 전투기를 많이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레이더를 통한 방어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미일 그 공조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소미아 복구야말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그 선거 공약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이념 재건. 이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자꾸 인상을 쓰세요? 내가? 예, 오늘 준비를. 오늘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네. 야,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얘기하자 현기증 나겠는데? 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 재건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게 상하이 임시정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위 임시정부도 정부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예요. 근데 그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개가 갖춰졌을 때 우리 비로소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국가를 다스리는 기관이 정부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 한반도가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도 없습니다. 한반도에 있던 국민들은 그 당시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돼버렸어요. 영토? 없지요. 왜? 네. 그 영토는 또 일본 제국이 가져갔어요. 네. 주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날아간대.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민족이 끝까지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정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그 정통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 했으면은 네. 그게 조선왕조 정권이었으면 가능하겠죠. 네. 조선의 고종, 그 다음에 그 다음 누구지? 영친왕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하지 않고 네. 신의지로 도망가던 임진왜란 때처럼 네. 아니면 만주로 도망가갖고 끝까지 항일 투쟁을 했다면 네. 그거는 임시정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정권 조선 왕조의 맥이 끊기지 않고 유지가 됐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인을 했잖아요. 영친왕이 사인했습니다. 항복. 그래가지고 국가를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정치적 그 주도 세력이 국가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세력들이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중국이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일본인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 만주서부터 해서 중국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인이 됐습니다. 왜? 국적이 없으니까 중국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많은 인사들이 중국에 의해서 전부 중국인으로 등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항일 독립 투쟁을 한 겁니다.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공은 대한민국을 세운 이 정권의 건국 세력이 바로 중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조선인이라 얘기합니다. 네. 근데 조선인은 중국 애들이 얘기한 중화민족의 정의에 보면은 중화민족에는 53개 소수민족이 포함돼서 한족을 포함한 이게 다 중화민족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그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라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에요.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땅입니다. 일종의 대만처럼.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영토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한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싸운 결과물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승리한 결과물로 생긴 겁니다. 핵폭탄 2방 맞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한국이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반쪽짜리 독립이 됐죠. 왜냐하면 소련군이 몰려 내려와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이 급하게 군대를 파견하면서 소련군을 384 이북으로 쫓아내면서 그나마 대한민국에도 건설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재 대한민국의 그 건국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요, 실질적으로 반미 친중이라는 것과도 또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하는데 중국인이 세운 나라의 그 속국으로서 우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따라서 우리는 1945년이 우리나라의 건국연도입니다. 예, 상하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예요. 네.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요, 지금 타이완 북쪽에 있는 고산족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네. 대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정부도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란, 터키 이런 데 있는 쿠르족 임시정부도 정부가 되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그거를 정부로 인정 안 합니다. 명칭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지. 이 부분은 역사고 네. 위원장님 전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위원장님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기 때문에 네.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넘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자, 5번. 그리고 5번. 읽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네. 5번. 자국민 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네. 네. 자국민 우선주의.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자국민 우선주의. 여기서 보면 국민. 네.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걸 사람으로 바꿉니다. 국민이란 단어를 사람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느냐예요. 국민과 사람의 차이. 네. 불법 외국인도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같은 한국인도 사람이에요. 네.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북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국적을 취득해서 네. 한국에 들어서 간첩질을 해도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일단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국민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라고 했는데, 국민이 왜 그건 거기다 사람 주권 영토라고 하지 않고 왜 국민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국민. 네. 사람이라 쓰면 되지. 근데 사람이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국민.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럼 그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3대 의무. 그게 납세, 근로, 네. 국방의 의무. 그렇죠. 납세, 근로, 국방의 의무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 중국 공안 간첩,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침투에는 이런 사람들도 다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구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국민 우선주의라는 건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의무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잡고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고, 그 외에 뭐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서 난민이 왔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이에요.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반대로 돼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의무를 충실하는 사람들을 우선 대우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네. 이건 굉장히 옳은 거고 정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옮기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하시죠. 네. 다음. 네. 네. 그다음 기업 주도 청년 일자리 창출. 네. 자유경제 주시니까 그냥 이거는 조금 넘어가시죠. 아니, 조금만 얘기하죠. 네. 네. 기업 주도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정부 갖는 게 정부 주도입니다. 예.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이죠. 여러분, 정부 주도를 해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도 가보니까 하는 거. 아르바이트생. 프린트해서 서류 갖다 주기. 네. 그 다음에 그 멍 때리고 서 있기. 네. 네. 그 다음 가끔 휴지 줍기. 네.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할 게 없으니까 눈치 보면서 자주 걸어 다니기. 네.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 군대 들어가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부대 막사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보잖아요. 누가 이등병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다닙니다. 이거 옛날 군대 다닌 사람들 알아. 저도 뛰어다녔습니다. 왜 뛰어다니는지 아세요? 솔직히 이등병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 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철을 자세하고 서 있으면 나중에 욕을 먹거든요. 넌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네, 빠져 있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니까 어떻게 막 뛰어다녀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쟤는 뭔가 누가 시켜서 일을 하나 보다고 터치를 안 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기업이 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를 하게 되면요,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요,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를 패스하던가, 이런 공무원 시험에 패스를 해서 진짜 좀 직급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게 없어요. 국가 경쟁력을 감퇴시키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네요. 거의 그러니까 쉽게. 그죠. 정부 관료로서 필요한 직책은 일종의 대기업에서 입사 시험을 보듯이 이미 채용 시험을 보잖아요. 네. 5급 시험, 7급 시험, 9급 시험. 이거 외에 정부 주도로 채용할 수 있는 건 비정규직밖에 없어요. 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아본다. 아까 얘기했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정부 세금으로 운영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세금이 그만큼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결국 기업 주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는, 기업이 사람 왜 뽑습니까? 사람 뽑을 때. 일 시키려고 뽑는 거죠. 그쵸. 일 시킬 때인데, 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는요,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사람 뽑습니다. 네. 한 사람 더 뽑으면 내가 그만큼 더 이익을 벌 것 같다. 네. 그래서 뽑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는요, 사람도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플러스 기업의 이윤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윤이 안 나는데 사람을 뽑는 기업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불황이니까 아무도 안 뽑잖아요. 네. 이윤이 남기 때문에 기업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기업이 이윤이 더 상승하니까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맞습니다. 이게 윈윈 효과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 주도가 돼야지 절대 정부가 주도돼서는 안 된다. 어저께 얘기했듯이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네. 자유시장 이번 10개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되는데 딱 그겁니다. 네. 외교, 자국민 우선, 그 다음에 외교 라인은 반중 친미, 그리고 세 번째 자유시장 경제체제. 네. 딱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 기종노조 특권 해수. 귀족노조 특권 해소. 그러니까 기종노조는 솔직히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조금 순화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귀족노조는요, 이번 우한 폐렴 지나고 나면요, 이거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네. 네. 4차 산업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게 사라져요. 네. 다음. 네. 법인세 감세 및 증세 철회.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거죠. 그렇죠. 네. 법인세를 감세하고 증세도 좀 철회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이게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업이라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따라 나갑니다. 네. 얼마든지. 왜? 지금은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딱 하나예요. 돈이 안 되면 나가는 겁니다. 네. 기업은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해서 돈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래야 안 나가요. 그리고 안 나가야 그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도 있고 여러 가지 신생 산업 국가들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현대나 이런 기업들을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이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노조 같은 애들이 자꾸 임금 인상, 그것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기업의 환경을 갖추고 사업하는 환경을 자꾸 세금 인상을 통해서 어렵게 하면요, 이 사람들 떠납니다. 떠나면 우리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노조 같은 경우에 항상 공격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기업 공격할 때. 기업 공격할 때 이제 일자리 더 늘려라. 네. 아니 비정규직 늘려라. 네. 마음대로 장난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업에서는 사람을 늘려도 이익을 못 내는데, 네. 그리고 계속 임금 올려달라. 떼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공격하는 게 사내 보유금 써라. 사내 보유금 너 왜 그렇게 많이 비축해두냐. 네.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나마 회사가 방어를 했던 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사내 보유금 비율이 높은 곳이 그나마 방어가 됐습니다. 네. 아닌 곳에서는 주식이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는 회사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기존 노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 임금 올려줘. 그러면 회사에서는 돈 없다. 네. 그러면 뭐 무슨 얘기 합니까? 사내 보유금 써. 그럼 회사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회사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전자금이에요. 네. 누구나 여러분들 그 뒷주머니에는 비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꽁쳐놓는 돈. 그게 있어야 나중에 그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회사를 버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네.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 근데 사내 유보금을 다 써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회사가 확 쓰러집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없애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네. 노조도 주주를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내 보유금을 이제 그 노조의 말처럼 그렇게 써버리면 임금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주주들한테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립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때를 쓴다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렇죠. 이 부분에서 큰 문제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네. 상속세 감세 혹은 폐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이건 사실 지금 당장에서 해야 될 법안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요 지금 현행법 상태로 상속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합니다. 얘네들은 이 법을 만들 때 마치 대기업을 겨냥한 양 얘기했어요. 물론 대기업도 겨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기업 살리고 한국 대기업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콘돔이 네. 우리나라 회사였던 거 아십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본 것 같습니다. 라텍스인가 하는 그 네. 회사.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회사였죠. 근데 왜 웃으세요? 왜요? 콘돔이라니까. 콘돔이 이게 죄예요? 아니 물건 파는 게 죄야. 네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갑자기 됩니다. 웃겨가지고. 웃기기는 마음이 음란합니다. 음란해. 자,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상속 문제 때문에 넘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상속 문제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업이 이렇게 외국에 넘어갑니다. 일대 기업주가 죽게 되면은 넘어가요. 지금 얘네들이 유니더스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노조들이 왜 자꾸 그러세요? 뭐 자꾸 웃어 얼굴 빨개지고 자꾸 홍익인간이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수상한데?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음란마귀가 들었습니다. 오늘 첫 선거운동 선거 날인데 네.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혈기왕성한 남자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네, 다 이해합니다. 낙태는 빨간 거 말고 뭐.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도 이렇게 넘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창업주가 죽으면 이렇게 외국의 기업이 팔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기업만 그러면 외국으로 팔려나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거의 1억 이상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내보면 아마 1억이 지금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그 빚이 왜 생겼냐면요 아파트 내 집 마련할 때 생긴 빚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균이라 했잖아요. 10억이 빚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출금을 안고 그리고서 가족이랑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왜 아직도 코가 벌렁벌렁거리지? 왜 이렇게? 한번 웃음 터지면. 코가 벌렁벌렁거리네. 유호성 배우를 좀 초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진지한 방송입니다. 진지한 방송이죠. 손에 땀이 나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 부모님이 그 뭐 빌딩을 갖고 있었던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 40%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낼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억을 상속받으면요. 유산 상속을 받으면
거의 한 40억을 예를 들어 세금을 내야 된다. 네. 40억이 어디 있으니까 지금 나도 돈이 없어서 뭐 인력 빚을 졌는데 네.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집안이 예를 들어 100억대 부자였는데 자식 때 가면 그게 쪼그라서 상속 포기했으니까 그냥 뭐 2억 대출금을 가진 그냥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이런 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건물이 나오잖아요. 자, 그 건물이 나왔다 쳐요. 그 건물 누가 가져갈까요? 대기업 혹은 외국인입니다. 결국 뭐다? 빈익빈 부익부를 일부러 격차를 벌리는 법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상속세 법이에요, 현재. 이게 말로 할 때는 뭐 빈부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천만에 만만해. 이거는 중산층을 몰락시켜서 서민층을 만들면서 빈부간의 격차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악법이 지금 현재 상속세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바로 이러한 문제. 선진국이란 건 중산층이 두터워야 선진국이에요. 중산층이 두터워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 복지에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을 많이 보유해야만 그게 선진국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문제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제로로 안 받는 경우까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상속세를 폐지 혹은 감세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뭐 구도회사가 300년, 400년, 네. 유산 만드는 회사가 300년, 400년. 네. 왜냐하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업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제가 할게요. 그래요? 네. 네, 이거는 제목을 인터넷 댓글 국기 달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2016년, 13년, 14년 뭐 강우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 탄핵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여론 조작이 너무 심합니다. 그 여론 조작을 한국에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외국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시를 들었듯이 카탈루냐 발음이 이상하다. 카탈루냐 독립. 유니더스. 네. 네. 네, 스페인은 네. 힘을 빼기 위해서 네. 카탈루냐 독립에 가장 여론 작업을 많이 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탄핵이라든지 강우병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올까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인터넷 댓글 국기 달기 운동은 그냥 쉽게 해놓은 거고요. 네. 만약 VPN이라든지 서버를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도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 거는 국가에서 인터넷 대응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인터넷 대응팀. 예. 인터넷 대응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누가 없앴냐. 좌파들과 좌파 정권에서 이제 그 인터넷 대응팀에서 정치 행위에 관여한다라고 해서 정치 행위에 관여한다라고 해서 뭐 재판을 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 재판을 열고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팀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터넷 대응팀이. 탄핵 전에 딱 사라지고 재판이 열리고 그 직원들을 계속 불러서 재판을 열고 네. 수사를 하니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넷 대응팀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목을 원래 인터넷 대응정당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걸 어디서 합니까? 국가정보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정보기관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오염되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이 뭔지 알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보일까봐 그 중에 예시 중 하나의 인터넷 댓글 국기 달기 운동으로 말했습니다. 우마오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마오당. 우마오당입니다. 아, 우마오당 모르십니까? 네. 중국의 댓글 부대. 네. 그런 게 아니죠. 아, 그거 아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댓글을 답니다. 나는 개인이요처럼. 그렇게 댓글 달면 이제 그걸 이제 IP를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그냥 차단을 하면 또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닌 걸 확인을 하려면 이제 거기 얘기를 던져봅니다. 네. 정치적으로 뭐 좌파도 욕해보고 우파도 욕해보고 그럴 때 이상하게 나오는 게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IP를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IP를 차단하고 IP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예 차단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 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 다들 아실 겁니다. 누가 했는데? 뭐 당연하죠. 좌파 쪽에서 했죠. 주사파 정권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그 작업을 했었고요. 뭐 이제 정보기관에서 이제 정치적 참여를 한다. 정치 개입을 한다. 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뭐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한 사람이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그때 당시에는 수사팀장이었고요. 현 검찰청장이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인터넷이 점령이 됐고요. 점령이 된 다음에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10번을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새벽당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입니다. 꼭 네. 이렇게 인터넷 심리 전단이라든지 국가를 방어하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꼭 미사일이라든지 미사일, 탱크 이런 걸로만 국가를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전, 심리전은 항상 일어나고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취약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이제 우리 강기훈 대표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맞춰주셨으면, 유정의미를 조금 쉬고. 좀 쉬자고요? 네. 네. 진짜 하나만. 요거. 네, 하나만 더 조금 쉬고, 뭐 하나 좀 받으려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우리 저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잠깐 좀 쉬면서, 지금 광고 좀 보고 2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